안녕하세요.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 연구원 문요한입니다. 오늘 구본영 작가 추모학술제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 때 구본영 선생님을 알게 되셨나요? 저는 39살 때 책을 통해 구본영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에게는 구본영 선생님인데요. 저는 구본영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에서 참 인복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복이 있으세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제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많이 아쉬웠는데요. 근데 39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감나무에서 이렇게 감이 떨어지듯이 좋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줘서 나를 이끌어 주길 바라는 그런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내향적이라서 좀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향적인 게 아니라 유아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39살 때 그런 제 자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구나라는 자각이 좀 들면서 이제 내 삶을 좀 스스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좀 더 내가 배울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에게 먼저 찾고 먼저 다가가자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책도 보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구본영 선생님을 좀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첫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셨고요. 그래서 제 성인의 어떤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남기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제 구본영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구본영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10주기 추모 학술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스승의 이제 삶과 정신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같이 이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스승의 삶과 정신은 추모를 위할 뿐인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됐고요. 오랜 토의 끝에 우리는 스승의 삶과 정신이 지금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10주기 추모학술제 캐치프레이즈는 다시 구본영입니다. 저는 왜 다시 구본영인가를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심리학으로 바라본 구본영의 글입니다. 글이란 건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리학으로 바라본 구본영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구본영 선생님을 만났을 때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 두 권의 책인데요. 아마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 만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책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25살이 됐습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몇 살일까요? 22살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이제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이 책이 절판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절판되지 않고 계속 출간되는 책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두 권의 책은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여전히 젊은 독자들이, 신규 독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책에 대한 인터넷에 독서 평들을 보면 이런 평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초판이 23년 전에 나온 책인데 놀라운 건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2021년도에 한 독자가 올린 인터넷 서점의 평이네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다르지 않죠?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구본영 정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1998년도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기술혁명이 빨라지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삶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파고를 헤쳐가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 방향, 이러한 고민들을 구본영 선생님의 책은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구본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편성을 좀 더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결정성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중간대상 이론, 그리고 세 번째 분석심리학, 네 번째 자기실현 이론, 다섯 번째 이야기 심리학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구본영 선생님의 정신세계를 좀 더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에드워드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본영 변화경영론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2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구본영 선생님은 변화를 질서나 안정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원리로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구본영 변화경영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변화의 동력을 욕망에서 찾았다는 게 구본영 변화경영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좀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욕망을 사랑했고요. 욕망만큼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한 25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요. 치유 역시 변화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행동과 감정의 문제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바로 치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동력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보통 이제 감정을 다루고요. 혹은 인지, 의지, 행동,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를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자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구본영 선생님은 변화의 동력을 욕망에서 찾고 있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했던 부분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구본영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추어졌던 욕망들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심장이 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어떤 추동력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사실은 욕망을 굉장히 또 절제의 대상,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지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동력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의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억압된 욕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드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리적 욕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리면 자고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고 싶죠. 이런 이제 생리적 욕구,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리적 욕구도 생리적 욕구처럼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심력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이렇게 막 며칠 못 잤는데 내가 잠 못 자고 힘들어한다는 거 누가 이렇게 공감해 준다고 해서 이게 막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적 욕구도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에게는 어떤 심리적 욕구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율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인간 고유의 욕구. 이게 이제 자율성의 욕구죠. 그다음 두 번째, 유능성의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강점, 어떤 자질을 보다 더 개발하고 닦아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유능함의 욕구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관계성. 뭔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 내가 안정된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단. 이러한 관계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처럼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에 빠지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좀 불행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생리적 욕구의 결핍이나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심리적 욕구의 결핍에서 찾아봐야겠죠. 여러분이 뭔가 지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불행한다고 한다면 자율성에 대한 욕구나 혹은 유능성에 대한 욕구나 관계성에 대한 욕구에서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들이 놓이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풀려나갈 수 있겠죠. 구본영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욕망. 구본영 선생님은 사실은 욕망을 욕구랑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좀 오해하기도 쉽죠.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쾌락 이런 부분들과 욕망을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얘기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욕망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본능, 이 세 가지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변화경영연구소 캐치프레이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 캐치프레이즈는 우리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저는 생략된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내가 어제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는 에드워드 대시가 이야기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조금 욕망과 욕구를 좀 구분하지 않고 쓰셨기 때문에 구본영 선생님이 의미하는 욕망이란 게 무엇이었는지 제가 책의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리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쾌락이나 충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꿈이나 희망이나 소망이란 말 대신 욕망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절제되지 않는 야생적인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본영 선생님의 책을 볼 때마다 뭔가 가슴이 다시 벅차오르고 다시 심장이 뛰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은 이 에드워드 대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심리적 욕구를 전 책에서 사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책에서 인용되고 있는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자율성,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능성, 타고난 재능을 다 쓰고 살아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성,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세상에 공헌할 것, 이러한 세 가지 욕구를 전 책을 통해서 늘 강조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는 경쟁력이라는 말을
버리고 공헌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하시게 됐죠.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중간대상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변화나 어떤 성장을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절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대상이 되어주는 것을 다 중간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중간대상 이론을 이야기한 심리학자는 도널드 위니콧입니다. 도널드 위니콧은 영국의 대상관계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상관계 심리학자들은 당연히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관계성의 어떤 성숙도를 인격의 발달의 어떤 그런 지표로 삼는 데 비해서 위니콧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인간의 어떤 성숙도에 있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과 잘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야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은 어른이 돼서 이루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아이 때부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은 조금씩 싹이 트고 발달이 되어야만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갓난아이에게서조차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만 되더라도 뭔가 혼자 이렇게 해보려고 하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 과정은 아이한테 굉장히 큰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스스로가 굉장히 유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존적인 욕구 사이에서 근본적인 갈등과 대립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결국은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유아가 애착 대상과의 공생관계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독립적인 개별성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분리개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은 생후 한 6개월에서부터 미미하나만 이제 시작을 하고요. 한 3세까지 1차적인 분리개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 욕구와 그리고 독립 욕구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 애착 욕구와 탐색 욕구 사이에서 그 엄청난 갈등과 불안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는 애착 대상 외에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애착 대상과의 분리개별하기 때문에 애착 대상이 아니어야 되죠. 무엇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계로,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지지와 위로의 대상이 되어줄까요?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위로와 지지를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곰인형 같은 거, 그리고 담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따뜻한 어떤 그런 촉감을 주는. 그러니까 아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스킨십이 중요한 거죠. 이런 따뜻한 촉감을 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밖에 있는, 그리고 애착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위로와 지지의 대상이 필요한데, 이러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와 지지가 되어주는 대상을 위니콧은 중간 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 대상은 아이한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인들도 이러한 중간 대상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성인에게 있어서 중간 대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의 중간 대상은 조금 다르죠. 아이들 때는 이렇게 따뜻한 촉감을 주는 물질적 대상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성인으로 가면서 좀 더 정신적 대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위로와 지지, 힘이 되어주는 대상이었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으실 수 있는 건 문화나 예술, 어떤 신앙, 그리고 자연,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평생 자기 밖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의지해 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새로운 세상으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변화의 중간 대상이 성인의 삶에서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리고 무언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변화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시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무언가 새로운 길들을 찾게 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구본현 선생님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중간 대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구본현 선생님은 뭔가 중간 대상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인터넷에 구본현 선생님의 책을 읽은 독자의 평들을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본현 선생님을 그렇게 중간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알라딘에 나와 있는 독자평 하나를 올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힘들 때면 그의 책을 찾게 된다. 방황하던 시절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집어든 이후로 지친 상태에서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사람이 구본영이었다. 그의 글들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서 어떤 불씨가 당겨져 다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짧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독자평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던 것처럼 구본현 선생님의 책과 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간 대상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 그럴까요? 애착이라는 게 단지 아동기 정신건강만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애 처음 만나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심리 발달, 성격 발달의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릴 때 그런 애착 경험, 그런 관계 경험이 하나의 관계의 틀이 돼서 성인의 인간관계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애착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안정 애착 유형이 한 55%에서 60% 정도 나오고요. 불안정 애착이 한 45%, 40% 정도 나옵니다. 저는 편의상 55%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성인의 안정 애착이 한 5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일한 그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 애착 유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질적인 두 그룹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성인기까지 줄곧 안정 애착을 유지한 사람들을 지속적 안정성, 지속적 안정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 받으신 분들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릴 때부터 안정 애착을 이뤘고 그게 이제 성인기 삶까지 안정적인 관계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5%가 이질적인 그룹이 존재합니다. 성인기 안정 애착이지만 이들은 어릴 때는 불안정 애착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불안정 애착으로 아동기를 지내왔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인이 되면서
안정애착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기 안정애착은 이렇게 25%가량은 획득된 안정애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정애착에서 안정애착으로 바뀔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죠. 어릴 때는 굉장히 불행했던 그런 삶들을 살아왔는데 그런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심리학은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 불안정 애착이었지만 안정 애착으로 애착 유형이 바뀐 사람들은 첫 번째가 제2의 애착 대상을 만나서입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말 어떤 그런 사랑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내가 성인으로 되어가면서 나를 한 인간으로서 정말 존중해주고 나에게 정말 따뜻함을 전해준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존재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 꼽습니다. 좀 의아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안정애착이지만 안정애착 유형을 만나서 이렇게 안정애착으로 바뀌신 분들 꽤 많고요. 그리고 친구를 꼽는 분도 있고요. 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안정애착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스승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꼽으시는 분도 참 많고요. 근데 또 성인이 돼서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스승과 같은 어떤 존재를 만나서 이렇게 제2 애착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것조차도 그러한 제2 안정 애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구본영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헤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포옹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스승으로서 굉장히 엄할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자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순된 부분이죠. 좀 냉정할 때도 냉정하지만 또 굉장히 또 따뜻하고 자상하실 때는 참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다음 이제 이게 첫 번째 획득된 안정애착으로 이끄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또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상하신 분들. 나는 어릴 때 부모 복도 없었지, 뭐 배우자 복도 없지, 뭐 친구 복도 없지, 그렇다고 뭐 스승도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이렇게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스스로가 또 애착 유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단한 자기 성찰입니다.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어릴 때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를 하면 혼자만의 노력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부단한 자기 성찰의 어떤 도구나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꼽는 게 결국은 책과 글쓰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치유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구본영 쌤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제2 애착 대상도 되어주었어요. 물론 이건 좀 더 가깝게 구본영 쌤과 인연을 맺었던 아주 소수의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또 구본영 쌤을 한 번도 안 만났지만 구본영 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제2의 애착 대상을 되기도 했고 또 부단한 자기 성찰의 어떤 그런 계기가 또 되어주면서 구본영 쌤을 책을 통해서 많이 자기 스스로가 치유되고 회복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모 게시판에 보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고마움들을 이렇게 많은 글로 좀 전하고 있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보다 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중간 대상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에게는 획득된 안정애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2의 애착 대상이기도 했고 부단한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되어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본영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으세요? 나만큼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나도 굉장히 많다고 느낄 때가 또 있으시죠? 칼 융은 우리에게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얼만큼 광대한지, 그리고 그게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어떤 감추어진 빛,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석이 있는 그러한 어둠과 빛이 같이 있는 광대한 세계라고 이제 바라본 그런 학자인데요. 융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라는 건 단일성이지만 대극으로 이루어진 단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감추고 싶은 면, 좋아하지 않는 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굉장히 이렇게 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융은 봅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순될 수도 있고 이중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도 있으면 우리 안에 또 악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여성성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남성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안에 또 이성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되는 성질, 이런 대극으로서 우리 정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혼란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잘 통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 발달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을 기반으로 안 좋은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보다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격이 발달되어 가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미숙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수용과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억압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감추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 자기한테 생각할 때 뭔가 위험한 거,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감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지만 그만큼 무의식적인 보상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신경증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쉽겠죠. 더 미숙한 사람들, 병적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게 굉장히 분열되고요. 그리고 투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좋지 않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랄지 그런 감정도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로 투사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의 마찰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면도 그리고 좋지 않은 면도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본영 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구본영 쌤을 보면 늘 약간 좀 그런 모순된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뭐 이분법 같은 게 별로 없으세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이것은 이것대로 또 좋고 저것은 또 저것대로 좋고 있는데 이런 게 뭔가 우유부단함이 아니고요. 뭔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어떤 조화롭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든다면 변화경영 시인이라는 표현은 어떠세요? 구본영 선생님이 굉장히 이걸 많이 쓰셨던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 말도 이 단어만 보면 얼마나 사실 이질적인가요? 변화경영과 시인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구본영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쓸 때 또 굉장히 그게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익숙하게 좀 들리죠. 그러니까 구본영 선생님은 굉장히 어떤 모순된 어떤 그런 개념, 개인과 집단, 이상과 현실, 동과 윤리, 뭐 변화와 질서 이런 어떤 대립되는 개념들을 자유롭게 변주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융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좀 본 것이 아니라 코리아니티 경영이라는 어떤 책에서는 모순을 껴안는 힘이 이 한국성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언급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은 사실은 이 모순과 대립이라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어떤 분쟁적인 것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상생의 조건이고 진보의 동력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모순을 융화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고 믿으셨고 스스로도 그런 딜레마, 패러독스 이런 부분들을 참 좋아하셨고 책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이 이제 2008년도에 마음 편지를 쓰셨을 때 구본영 선생님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이제 배우셨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놀이처럼 이제 하셨는데 마음 편지 이제 본인이 그런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서 마음 편지를 쓰셨는데 2008년 12월 달 마음 편지 그렸던 그림입니다. 추상화 같나요? 무엇 같나요? 이 하늘에 떠 있는 두 조각 구름을 이제 그림을 그리신 건데 2008년도 12월 달 마음 편지는 사실은 저한테 보라고 보내신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신 얘기죠. 제 얼굴을 볼 때 구름 같은 허무와 슬픔의 흔적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밑에 나오죠. 근데 그 구름 같은 허무와 슬픔의 흔적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외롭고 좌절하고 무기력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죠. 그때 제가 굉장히 어떤 그런 깊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획득된 안정의 착과 지속적 안정의 착, 그 두 가지 이질적인 그룹이 성인기 안정의 착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두 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표가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란 사람들하고 어릴 때는 불행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안정의 차로 바뀐 사람들은 똑같은 안정의 차 그룹에 들어가 있지만 뭔가 감출 수 없는 어떤 그런 표시 같은 게 있어요. 그늘 같은, 흔적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상처했던 그런 흉터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속적 안정의 차 유형은 훨씬 더 밝아요. 어떤 그런 감정선이 훨씬 밝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감정 조절도 훨씬 더 안정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획득된 안정의 차 유형들은 그렇게 감출 수 없는 그늘들이 있어요. 얼굴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글들이랄지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떤 허물랄지 어떤 슬픔이랄지 어떤 그런 공허감이랄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조금씩 남아있죠. 어떨 때는 그런 감정들에 깊이 빠져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어떤 병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면과 좋은 면이 잘 통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융은 우리의 정신이 대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립적인 요소들이 늘 끊임없는 어떤 그런 긴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세계라는 건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심력 건강함은 그런 대극성들이 분열로 치닫지 않고 억압으로 치닫지 않고 잘 통합될 수 있고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심력 건강함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통합의 중추가 바로 자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의 중심은 이제 자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존재 전체 중심은 이제 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아와 자기가 보다 더 만나는 것, 이러한 부분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의식을 의식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개성화, 그리고 대극의 통합, 그리고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융은 본 거죠. 최근에 이제 MBTI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마치 이렇게 친구를 사귀거나 그다음에 연애 상대를 고를 때도 이 MBTI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사람이면 이 사람과는 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너무 좀 과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우려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MBTI는 우리가 초기에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훌륭한 이제 그런 성격 검사이긴 하죠. 근데 다만 우리는 어느 한 가지 특성들을 편중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격은 늘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융이 사실은 이 MBTI 이론의 초석을 이제 다졌는데요. 심리 유형론에 기반을 해서 이 MBTI가 개발이 됐는데 융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양면성들은 사실 우리 안에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외향성이 있으면 당연히 내향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또 감정이 있으면 당연히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융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 젊었을 때는 좀 이런 편중성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MBTI를 해보면 좀 더 뚜렷하게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조금씩 통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면들, 무의식 속에 있었던 부분들이 보다 더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뭐 저만 해도 굉장히 내향적이지만 또 제가 어떤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그렇게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기쁨을 주고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굉장히 또 그런 사고형이었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정서적인 측면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너무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은 어떤 하나의 유형에 너무 이렇게 가둬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건 늘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도 끊임없는 어떤 자기 성찰들을 강조를 하셨고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의 어떤 대화, 자아와 자기의 어떤 통합 이러한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자아라는 건 우리 의식의 중심, 주로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기라는 건 분석 심리학에서는 존재의 중심, 어떤 전체 인격의 어떤 중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아와 자기가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자기 성찰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또 어떤 이런 대극적인 요소들이 의식적인 측면과 이렇게 만나고 통합이 되어졌을 때 그게 절충과 타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외향 쪽으로 됐다고 해서 뭐 반은 외향, 반은 뭐 내향, 그리고 반은 감정, 반은 뭐 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어떤 절충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식성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창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잖아요. 수소와 질소가 만나면 암모니아가 되는 것처럼 그 냄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소와 질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사실은 요소에는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출현하는 걸 우리가 창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통합이라는 건 이런 창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가 보다 더 만나고 대극적인 요소가 통합이 되어지면 절충이나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성이 출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보다 더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분석 심리학에서 이야기한 대극의 통합으로서의 구본영 쌤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엔 네 번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자기 실현 이론을 통해서 구본영의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실현 이론으로서 유명하신 분이죠. 뭐 욕구 이론의 5단계 뭐 이렇게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요. 매슬로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내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자신의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 건강한 인간의 내부에는 이러한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심리학 책을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심리학 책이 참 많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그런 책도 많습니다. 근데 정작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별로 없죠.
근데 매슬로우는 이런 미래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해야만 건강한 자아라고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그런 욕구 발달의 5단계론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자기 실현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 2년 전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초월하는 자기 초월 욕구가 이제 있다라고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조금 더 자기 실현 욕구를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그런 자존에 대한 욕구까지는 사실 이제 결핍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인지적 욕구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결핍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내 삶을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보다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성장 욕구가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한 그런 인본주의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욕구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나요? 이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욕망하고도 닿아 있죠. 보다 더 내가 무언가 예를 들면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고 뭔가 궁금해서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인지적 욕구, 그다음에 심미적 욕구도 있죠.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구본 선생님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아까 캐치프레이즈에도 우리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을 돕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구본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다움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본영 선생님을 옆에서 보면서 구본영 선생님한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다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본영 선생님을 볼 때 저는 이제 처음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인데 그 균형미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균형미가 있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구본영 선생님 보면 이분은 정말 이렇게 균형미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상과 현실을 잘 이렇게 조화스럽게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일과 휴식이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일과 휴식의 어떤 그런 균형들을 좀 잘 맞춰 나가시고, 아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본영 선생님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들도 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빠름과 느림, 어떤 변화와 질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져 있어서 구본영 선생님 옆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안정감 같은 게 참 느껴지고 어떤 균형감 같은 게 좀 잘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구본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또 떠오르네요. 근데 구본영 선생님이 사실은 변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분들이 그냥 자기계발 작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특히 IMF 이후로 많은 이제 자기계발서들이 이제 이제 자기계발서 시장들이 굉장히 이제 커졌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자기계발 도서가 사실 어떤 무분별한 어떤 그런 성공, 각자 도생, 이제 이런 걸 부추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번아웃 팬데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직장인들 보면 정말 70%, 80% 넘게 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번아웃 현상이 왜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자기계발의 담론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압박감들, 뭔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메시지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지난 시기에 많이 이제 강조됐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구본영 선생님을 일반적인 자기계발 작가들과 좀 구분하는 이유는 구본영 선생님이 물론 이제 자기 실현이라는 말을 쓰신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건 자기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해가 없는 자기 개발은 결국은 자기 착취로 이어져요. 그게 이제 번아웃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자기 이해에 기반을 둔 자기 경영은 결국은 자기 실현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본영 선생님은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정의를 사실은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가장 자기다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사실은 이제 매슬로우의 그런 이 자기 실현 이론이 참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를 주지만 약간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너무 막막한 거죠. 그렇죠?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구본영 선생님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변화를 고민하신 분이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어떤 범용적인 실천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셨죠. 구본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상과 현실의 어떤 연결, 현실적 이상주의자, 이상적 현실주의자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계속 자기답게 살라 이것만 계속 동어 반복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방법들, 누군가한테는 맞고 누군가한테 맞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범용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본인의 삶 속에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먼저 입증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랄지 그리고 이제 필살기라는 책에 이제 잘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론과 함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호하거나 이렇게 막연한 느낌만은 없고 좀 더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뭔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본영 변화경영론에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어떤 자기 실현의 어떤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자기 이해에 기초한 생생한 미래 풍광, 뭐 10대 풍광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셨는데 생생한 미래 풍광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욕구,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자기 이해에 기반을 둔 미래 풍광이 중요했고요. 그 미래의 풍광, 이 욕망이 담겨져 있는 미래 풍광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활동으로 구체화시켜내고 그 시간을 자기한테 보다 더 부여할 것을 이제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구본영 쌤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글들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약간은 의아스럽기도 하죠. 미래라는 건 상상한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과거를 기억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지?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말의 핵심은 미래를 생생하게 체험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단지 어떤 그냥 생각 속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현실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으로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느껴지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어떤 그런 목표나 미래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하이라이트 장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여러분이 첫 책을 쓰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첫 책에 어떤 사인회를 하고 있고 그때 사람들이 누가 와 있고 내가 사인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 그게 실제 체험처럼 생생한 상상을 할수록 체험처럼 느껴지면 그게 정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단지 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생한 체험을 통한 미래를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는 보다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욕망들을 통해서 미래 풍광들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들을 하루 속에 재편해내는 것. 그러니까 하루 속에 재편해내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중요한 시간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챙기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는데 우리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실현을 한 발 한 발 해나가는 현실적인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 이야기 심리학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본영 쌤은 책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죠. 많은 비유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야기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야기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맥 아담스라는 그런 이야기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 그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본영 선생님이 이제 연구원들과 같이 여행 갔을 때 사진인데요. 무언가를 지금 쓰고 계시죠. 구본영 선생님은 인간을 이야기를 만드는 동물,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하셨죠. 호모 픽투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 혹은 책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써온 책의 이야기가 있으시죠? 그 책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읽어보신다면 그 느낌, 소감이 어떠실까요? 저는 구본영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9살 이전의 제 삶의 이야기는 정말 무미건조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살아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뒤를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갔던 그런 굉장히 단순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제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정말 그런 이야기였었는데요. 구본영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이제 내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싶은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됐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살 때까지 했던 제 삶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제 삶의 이야기는 제가 제 삶을 하나의 책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다른 내용들을 품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39살 이후에는 말 그대로 제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 삶이 담겨져 있다는, 나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고 내가 내 삶의 작가이구나 이런 어떤 작가 정신을 가지고 제 책을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구본영 선생님이 저한테 준 어떤 선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연구원들과 함께 해외여행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재밌는 분장을 하셨던 적도 있었는데요. 맥 아담스는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도 있고요. 개방성도 있고요. 신뢰성도 갖춰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뒤에 4, 5, 6번인데요. 구별성. 자신만이 지닌 삶의 독특함과 어떤 그런 개별성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이고요. 그다음 5번째는 화해의 속성. 과거의 나의 어떤 불행, 고통,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화해해 나가고 있는지가 어떤 삶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은 너무 이렇게 자기에만 몰두돼서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 성취 여기에 몰두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잃지 않지만 또 자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공헌하고 나누고 그리고 후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이야기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맥 아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헝가리 사회학자 아그네스 한키스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굿굿 스토리, 굿배드, 배드굿, 배드배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좋았고 현재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는 좋았지만 현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어릴 때는 굉장히 무언가를 천재적이었던 그런 재능을 통해서 일찍 꽃이 피었지만 또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추락하게 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거는 불행하고 굉장히 초라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행복하고 더욱더 자기다워지고 보다 더 안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나쁜 과거와 나쁜 현재. 내 과거는 나빴기 때문에 내 과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삶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런 자기 면제를 스스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이야기를 한번 쭉 다시 이렇게 본다면 어떤 유형에 포함되시나요? 여러분은 아마 1번 유형을 가장 부러워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까 안정적 애착 중에 지속적 안정 애착이 부러우시죠?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죠. 사랑받고 안정적인 어떤 삶을 구가하고 안정적인 대인 관계를 가져나가는 삶을 부러워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사실 선택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야기는 이런 대조적 유형. 비록 과거는 나빴지만 점점 좋은 현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고 선물처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신 분들이 있죠. 저는 구본영 선생님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구본영 선생님도 아까 제가 감출 수 없는 그늘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본영 선생님도 저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획득된 안정애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런 결핍 어떤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글쓰기 책을 통해 스스로 치유해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구본영 선생님은 정말 좋은 치유자예요. 정말 치유자였던 전형 같은 분이세요. 굉장히 어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듣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좋은 심리학자, 좋은 치유자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구본영 쌤은 그런 대조적 유형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깊이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본영 쌤의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 항상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자기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기 삶의 작가가 되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책에 있어서 유일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반전과 대조, 화해와 통합, 어떤 새로운 긴장 이런 부분들을 부여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남겨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중간 대상 이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중간 대상은 아이에게는 그냥 물건이 아니죠. 예를 들면 아이가 곰인형이 그 중간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 곰인형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새 거 사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엄청 난리가 납니다. 그냥 똑같은 그거 내가 다 떨어진 막 이렇게 정말 낡은 어떤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있어야 돼. 담요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있어야지 뭔가 새 거 사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보다도 내가 힘을 받아왔던 그런 제2의 애착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애착 대상이 의지해서 중간 대상이 의지해서 아이가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애착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 중간 대상을 잃었을 때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구본영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금 10년이 됐고요. 구본영 선생님이 했던 1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모학술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이 구본영 선생님을 중간 대상으로 여겼고 혹은 제2의 안정애착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구본영 선생님을 잃었던 어떤 그런 상실감들은 굉장히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랫동안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또 이런 쌤의 정신을 또 기리는 자리를 또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구본영 선생님은 생전에 길이 되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남과 만남 중에 좋은 길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글귀를 남기셨어요. 저는 이제 2년 정도 이 추모학술제를 우리 학술팀과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구본영 선생님이 저한테 중간 대상과 같은 존재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저는 구본영 선생님이 나룻배 같은 그런 분이에요, 저한테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뭔가 변화가 갈급하고 뭔가 임상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변화의 강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룻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그 강을 헤쳐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본영 선생님이라는 나룻배를 통해서 변화의 강 건너편으로 제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구본영 선생님이라는 나룻배를 두고 저는 제 갈 길을 걸어왔고, 특히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동안은 제 혼자 제 힘으로 제 길을 걸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우리 학술팀과 같이 구본영 선생님의 어떤 삶과 정신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은 제 삶에 구본영 선생님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혼자 힘으로 뭔가 제 길을 걸어왔던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구본영 선생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어떤 이런 느낌들이 좀 들면서, 아, 구본영 선생님은 저한테 나룻배가 아니라 중간 대상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길이 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본영 선생님을 따라서 구본영 선생님이 걸었던 그 길들을 가고 있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구본영 선생님의 어떤 그 길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본영 선생님은 없지만, 떠나셨지만 여전히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학을 통해서 구본영 선생님이 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구본영 선생님의 어떤 정신세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에게 구본영 선생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정신들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어떻게 내 삶에 접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